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아, 그 유명한 구절이네요. 네, 들어보셨죠? 유홍준 교수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바로 이 책이랑 또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여러 사람들의 감상문을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 안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통찰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사실 이 책의 모든 걸 다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역사책 같아서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돌탑 하나가 또 그림 한 점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요. 말을 걸어온다.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끝나면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동네 풍경조차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와,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문장이 사실은 아주 애틋하고 개인적인 사연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그 고 최재현 교수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자의 정말 절친했던 친구분과의 추억에서 비롯된 말이더라고요. 네, 사회학자였던 최재현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 문제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랬군요. 생전에 강원도 미천계곡에 있는 설리먼터의 그 깨끗한 자연을 보시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그곳을 이상향처럼 여기셨다고 해요. 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간암과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미천계곡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셨는데 결국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자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은 바로 그 임종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아내분 이야기. 맞아요. 최 교수가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냥 입모양만 보고도 모든 뜻을 완벽하게 알아들은 사람이 오직 그의 아내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그걸 보면서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고 썼어요. 오직 사랑만이. 네. 최 교수의 아내가 남편을 읽어낸 것처럼 우리도 문화유산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게 확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도자기를 전공한 윤용희 교수가 박물관의 도자기를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한때는 세상을 살았던 시절이 있어 하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고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와,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이건 절대로 들리지 않는 소리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결국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되게 보게 된다. 조선시대 문인 유한준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대상을 읽어내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네. 그 마음의 눈이 딱 뜨이는 순간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책을 읽다가 정말 무릎을 탁 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보통 우리가 미술품을 설명한다고 하면 뭐 형태가 어떻고 색감이 어떻고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네, 그렇죠. 학술적으로. 그런데 옛 선비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언어로 그려내는 기술이 정말 탁월했어요. 네, 저자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미술품은 그냥 사물, 오브제가 아니라 그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이미지로 봐야 한다고요. 이미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가장 뛰어났던 방법이 바로 시였습니다. 시요? 네, 조선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정원용의 논제필가라는 글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당대 명필 네 사람의 글씨를 보고 시로 표현한 뭔데 예를 들어 한석봉의 글씨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름비가 흠뻑 내리는데 늙은 농부가 소를 꾸짖으며 가는 듯하다. 와, 글씨를 보고 그런 장면을 떠올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 힘차고 역동적인 필체를 그렇게 표현한 거군요. 그렇죠. 또 서무수라는 분의 글씨는 반쯤 갠 동날 세상을 피해 숨어 지내는 사람이 채소밭을 가꾸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깐만요. 한석봉은 여름비, 서무수는 봄날. 뭔가 계절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오, 정확히 보셨네요. 나머지 두 분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윤백하의 글씨는
가을달이 창에 비치는데 근심에 서린 사람이 비단을 짜는 듯하다고 해서 가을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담았고요. 가을. 그리고 이원교의 글씨는 겨울눈이 쏟아지는데 사냥꾼이 말을 타고 내달리는 듯하다고 해서 겨울의 역동성을 담았죠.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갔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내명필의 글씨를 나열한 게 아니라 추나 추동 사계절의 풍경으로 완벽하게 풀어낸 거예요. 와. 글씨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자연의 순환에 빗댄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이에요.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사계절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각 명필의 개성을 담아낸 거군요. 그렇죠. 이용준 교수도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절을 묘사한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아, 그 부분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서산 개심사는 춘삼월 양지 바른 대도리에서 서당계가 한가로이 낮잠 자는 듯한 절,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부안 내소사는 늦가을 해질녘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반가운 손님 오길 기다리는 듯한 절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그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만남이자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인 거예요. 아, 단순히 이 절은 어느 시대에 지어졌고 건축 양식은 이거다라는 사실적인 정보를 넘어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절이 품고 있는 고요한 분위기,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 자체를 언어로 딱 포착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독자들도 그 절에 안 가봤어도 마치 가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살면서 돌덩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다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아직 없는데 책에 나온 한 국사학과 학생은 경주 가문사터 3층 석탑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일화. 네. 살면서 돌덩이가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경험은 처음입니다. 라고요. 저자도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 만약 맘대로 답사기를 쓴다면 원고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문사탑이요 라고만 쓰고 싶다고 했죠. 그럴만도 합니다. 정말 가문사탑이 주는 그 압도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통일신라라는 시대정신에 있습니다. 시대정신이요? 네, 그 이전에 만들어진 백제의 정림사 5층 석탑이 아주 우아하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좀 힘이 부족하게 느껴졌다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달랐던 거죠. 아, 뭔가 다른 게 필요했다. 그렇죠. 자신들의 포부와 의지를 보여줄 새로운 상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장중하고 안정적이고 굳센 의지를 담은 그런 탑 말이죠. 그래서 형태가 달라진 거군요. 네, 탑의 가장 아랫부분, 그러니까 기단부를 아주 넓고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안정감을 극대화한 거죠. 땅에 굳건히 서 있는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층층이 쌓아올린 몸체, 즉 탑신은 위로 갈수록 날렵하게 줄여서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상승감을 줬습니다. 안정감과 상승감의 조화. 바로 이 조화가 통일신라 3층 석탑의 위대한 탄생이자 가문사탑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방식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단부는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는 통일 국가의 자신감, 그리고 탑신은 미래로 뻗어나가려는 의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 정말 그냥 돌탑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문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그러네요. 선언문. 그런 시대 정신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학생도 저자도 그렇게 감동한 거겠죠? 이 감동과 관련해서 저자 어머님의 일화가 또 아주 인상 깊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그렇죠. 착 표지에 있는 가문사탑 사진을 보신 어머님이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자가 모시고 갔다고 하잖아요. 네. 탑을 한참 보시던 어머님이 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얘야, 이런 게 네가 책에서 폐사지라고 한 거니? 폐사지. 우린 이런 걸 보면 그냥 망한 절이라고만 그랬지. 망한 절을 망했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좋은 걸 찾아 말했으니 네가 복 받은 거다. 어머님의 이 말씀이 이 책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망한 절이라는 말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부정적이고 쓸쓸하고 더 볼 게 없다는 뉘앙스잖아요. 하지만 폐사지는 다릅니다. 비록 건물은 살아섰지만 그 터에 남겨진 역사와 아름다움을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에요. 이건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세계를 인식하는 깊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가문사탑의 장중함을 이야기하면서 백제 정림사탑은 상대적으로 힘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 정림사탑에는 정말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네, 바로 신비로운 비례 파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맞아요. 비례의 파괴? 일본의 학자 요네다 미요지가 이 탑을 정밀하게 실측해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이죠? 보통 탑은 위로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폭이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림사탑은 마지막 5층이 그 비례를 약간 벗어나서 바로 아래 4층보다 아주 살짝 미세하게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정말요? 그럼 그거 그냥 짓다가 실수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공 과정에서 생긴 오차라고요. 네. 하지만 저자는 이걸 고대인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의도된 불균형이라고 해석합니다. 의도된 불균형. 네,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요. 그럼 당시 백제 장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일종의 광학이나 인간의 눈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런 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냥 감이라고만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죠. 이건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적 데이터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경험적 데이터요? 네, 그들은 사람이 땅에 서서 높은 탑을 올려다볼 때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착시요. 네, 원근법 때문에 위쪽이 실제보다 더 작고 뾰족하게 보인다는 걸요. 아, 그래서 그 착시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마지막 5층을 살짝 키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비례로 보이게 만든 거죠. 와. 그러니까 완벽한 수학적 비율을 일부러 깨트려서 인간의 눈에 가장 완벽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을 위해 불완전함을 사용했다는 점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네, 석굴암 본전불의 얼굴이 몸에 비해 살짝 크게 만들어진 것이나 경주 남산 보리사 석불이 그런 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아, 그것도 같은 이유군요. 네, 도면 위에 기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이 체험하는 실제적인 완벽함을 추구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옛 건축과 조각에 담겨있는 사람을 향한 아주 따뜻한 인문학적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글씨에서 사계절의 풍경을 읽어내고 망한 절이 아닌 폐사지에서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고 네, 그리고 돌탑의 의도된 불균형 속에서 인간을 향한 옛 사람들의 깊은 배려를 엿봤죠. 맞아요. 결국 문화유산 답사라는 게 단순히 명소를 찾아가는 행위를 넘어서 사랑과 알을 통해 그 대상과 깊이 교감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제와 조선의 궁궐 건축 미학을 관통하는 정신으로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 네. 검어불로 화이불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우리 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렇죠. 저자가 어느 날 동네 미용실 입간판에서 거미불로 화이불취 최고의 미용실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무척 기뻐했다는 일화가 나옵니다. 하하, 정말 재밌네요. 그 옛말이 미용실 간판에까지 쓰이고 있다니.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오랜 한국인의 미학을 오늘날 우리 주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이 즐겨 입는 옷의 담백한 디자인, 또 자주 가는 카페의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인테리어, 혹은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밥상 위에서 이 1000년 넘은 미학을 한번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